물의 독특한 성질. 네, 3만 번 들으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죠? 얘네 가지고 오래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줄치고 넘어갈 거예요. 물의 용해 성질. 441페이지요. 물의 용해 성질 첫 번째 줄. 물의 뛰어난 머는 용해력은 물의 극성 및 수소 결합 능력에서 나온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물의 열적 성질. 네 번째 줄 1. 비열 용량. 물은 강한 수소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물의 비열 용량은 거의 모든 다른 액체들보다 예외적으로 크다. 그 밑에 네 줄 내려가시죠. 증발열. 물은 강한 수소 결합이 많아서 증발열이 매우 어떻다? 크다. 다음 페이지요. 물의 표면 성질. 첫 번째 줄. 수소 결합은 물의 표면 장력 및 모세관 현상도 크게 만든다. 그 밑에 고체 물의 유별난 밀도. 세 번째 줄. 얼음 안의 넓은 공간은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작아지게 만들고 물의 상평형 도표에서 고체 액체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일단 고체 상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결정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결정이 규칙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 그 결정 격자들을 가지고 계산한다든지 뭔가를 구해내는 파트를 배우실 건데요. 그러면 고체를 가지고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결정이 딱딱딱 생겨있는 결정성 고체도 하나 있지만 무정형이라고 얘기하는, 즉 결정이 없는, 나타나지 않는 애도 있어요. 무정형이라는 한국 단어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뭐예요? 아몰포스하다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플라스틱이요. 보통 우리가 녹는 점 그럼 뭐예요? 아주 작은 양의 그 고체를 갖다가요. 온도를 올리다 보면 녹는 셈이 되면 순간적으로 걔가 액체로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양이 많이 있을 땐 천천히 녹아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녹는 점을 측정할 때는 모세관 같은 데다 굉장히 작은 양을 집어넣고 측정을 해요. 그럼 걔가 온도를 올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슉 하고 정말 한순간에 싹 하고 액체로 바뀌어요. 그렇게 녹는 점이 나타나는데, 근데 아몰포스한 솔리드라는 건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유리 같은 거예요. 유리 가지고 비커 만들 때 아니면 유리 가지고 병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유리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뭐 물엿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든 다음에 입으로 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갔을 때 액체로 확 변하는 게 아니고 끈적끈적한 엿 상태처럼 변할 때 그때의 온도가 뭐예요? 아몰포스 템퍼러처라고 온도 자체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어떤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의 특성 아니면 고무의 특성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몰포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물엿 같은 상태구나 라고 그 느낌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결정 격자 같은 걸로 봤을 땐 주위 환경이 똑같은 점들로 구성된 결정 전체에 거쳐서 쭉 규칙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똑 떼어내서 걔네를 뭐라 불러요? 단위 세포라고 불러요. 단위 세포가 존재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걔네가 정해진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결정을 가지고 보면 결정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서 배울 결정에 있는 단위 세포 종류는 세 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단순 입방이라 그래서요. 육면체에 꼭지점에만 입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숫자가 2개 나오거든요. 그 2개의 숫자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나오냐면 배위수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숫자는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라는 게 나와요. 배위수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그 중에 하나의 입자를 딱 놓고 이 입자를 기준으로 요 입자를 기준으로 중심에 있는 입자를 기준으로 얘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입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뒤에, 앞에, 위에, 밑에. 그래서 이 입자를 기준으로 배위수가 얼마예요? 6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의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나오면 이 입자 하나를 전체 몇 개의 단위 세포가 같이 공동 소유해요? 밑에 4개, 위에 몇 개? 4개. 그래서 얘를 공동 소유하는 애들이 8개가 공동 소유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위 세포 하나에 몇 분의 몇만 들어와요? 8분의 1만 들어와요. 그런 애가 꼭지점에 총 몇 개 있어요? 8개. 따라서 얘는 이 입자, 단위 세포 전체로 보면 8분의 1이 8개 있는, 즉 입자 하나가 들어있는 애고요. 그래서 입자의 싸움 효율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싸움 효율은 무슨 뜻이냐? 한 모서리의 길이를 줘요. 그러면 이 육면체의 부피는 그 길이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비어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싸움 효율은 실제 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실제 입자가 점유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한 모서리의 길이, 이 모서리의 길이가 이 입자의 뭐가 돼요? 지름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 모서리의 길이 반하면 이 구의 반지름이 나오거든요. 구의 부피는 뭔데? 3분의 4 파이 R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 그 중에 실제 구의 부피가 얼만큼인지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고 전체 이 부피 중에 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가지고 얘의 싸움 효율을 계산하실 수 있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단순 입방이고요. 단순 입방 말고 채심 입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채심 입방은 이렇게 꼭지점에 애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더해서 누가 하나 더 있어요? 연의 그 입자 단위세포의 중심에 뭐가 하나 더 박힌 거예요. 이런 경우 배위수 구하는 방법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얘를 기준으로요. 배위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배위수를 구하라 하면 얘로부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 핑크색이에요. 또 다른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는 누구예요? 핑크색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색의 위에 몇 개? 4개. 밑에 몇 개? 4개. 그래서 채심 입방인 경우는 걔의 배위수가 얼마다? 8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총수가 몇 개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8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8개. 그 다음에 핑크색이가 하나니까 총 몇 개? 2개가 이 안에 들어가요. 이해하시죠? 이런 경우 얘의 싸움 효율을 구하라 하면 이거 잘 들으세요. 어려워요. 싸움 효율을 구하라 하면 한 면의 길이를 주면 세제곱하면 전체 부피가 되잖아요. 이 육면체의 부피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 입자들이 점유하는 부피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 입자가 모든 아이들이 다 파란색이라 가정해서 얘네들의 구의 크기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면의 대각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해? 입체 전체의 대각선. 이 입체를 가로지르는 대각선이 이 반지름 몇 개가? 4개가 입체 전체의 대각선이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반지름을 계산해서 얘네의 싸움 효율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가장 어려운 건 얘가 제일 어려워요. 면심 입방. 면심 입방의 경우는 어떻게 될게요? 얘는 저 노란색이 어디에 박혀 있어요? 면의 중심에. 면의 중심에 박혀 있다는 건 몇 분의 몇이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이. 근데 얘가 몇 면체예요? 6면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짜리가 몇 개? 6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총 3개가 들어가고 8분의 1짜리가 몇 개? 8개. 그래서 하나. 총 몇 개예요? 4개. 배위수 계산합시다. 파란색에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누가 더 가까이 있어요? 노란색. 노란색은 위에 몇 개? 4개. 자기 옆에 몇 개? 4개. 밑에 몇 개? 4개. 그래서 얘의 배위수는 12라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네, 이해하세요? 얘를 기준으로. 여기 위에 4개, 여기 옆에 4개, 여기 밑에도 4개 있잖아. 그래서 배위수가 12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얘는 보세요.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가 되잖아요. 이번에 얘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전체 부피의 대각선이 아닌 면의 대각선이요. 면의 대각선이요. 그죠? 면의 대각선이 반지름 몇 개예요? 몇 개요? 4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443페이지 갈게요. 고체 상태. 고체의 구조적 특성, 두 번째 줄,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예요. 결정성 고체는 구성 입자들이 질서정연한 배열을 이루기 때문에 윤곽이 명확한 모양을 가진다. 그 밑에 무정형 고체까지만 줄쳐 놓으시고요. 그 밑에 줄 제일 끝에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랑 누구예요? 고무와 유리. 그 밑에 결정격자와 단위세포 세 번째 줄 갈게요. 결정격자, 즉 격자는 주위 환경이 똑같은 모든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줄 내려가시죠. 단위세포, 즉 3차원으로 반복시켰을 때 결정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결정의 최소 단위. 이게 뭐예요? 단위세포요. 그리고 나서 444페이지.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입자들의 수, 이걸 뭐라 불러요? 배위수.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1. 단순 입방 단위 세포. 네 줄 내려가세요. 각 입자의 배위수가 얼마라고요? 6.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 채심 입방 단위 세포. 세 줄 내려가시죠. 배위수 얼마래요? 8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줄 면심 입방 단위 세포. 두 줄 내려가세요. 배위수 얼마예요? 12. 밑으로 7줄 내려가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단순 입방 단위 세포에는 8분의 1이 몇 개? 8개. 그래서 몇 개? 1개. 그 밑에. 채심 입방에는 8분의 1이 8개, 채심에 하나. 총 몇 개? 2개. 그 밑에. 면심 입방 단위 세포에는 8분의 1이 8개, 2분의 1이 몇 개? 6개. 그래서 총 몇 개? 다 합해서 4개. 그죠? 제일 밑에 줄 가시면 전체 부피의 백분율인 뭐라고 돼 있어요? 싸음효율. 445페이지 첫 번째 줄 단순 입방 단위 세포. 세 번째 줄 공들은 단위 세포 부피의 몇 프로만 차지한대요? 52%.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채심 입방 단위 세포. 제일 마지막 줄 싸움 효율은 얼마래요? 68%. 그죠? 싸움 효율이라는 게 실제로 아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싸움 효율 찾아내는 건데 이건 좀 보세요. 면심 입방의 경우는요. 걔네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두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주황색 공을 놓잖아요. 그럼 그 위에 주황색 공들 사이에 노란색 공을 놓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네? 이렇게 노란색 공을 놓고 세 번째 층을 쌓을 때 밑에 있는 주황색 공과 같은 위치에 쌓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있는 층과 제일 위에 있는 층이 똑같은 배치를 가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쌓이는 경우가 하나 있고 이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면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쌓지 않고 이렇게 쌓을 수도 있어요. 여기 주황색 있고 노란색 있고 그 위에다가 주황색, 노란색 하면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주황색이랑 똑같은 곳에 쌓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빈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여전히 빈틈이 보이는데 이번에 얘는 주황색, 노란색 있고 빈틈이 보이는 거기에 누굴 넣는 거예요? 파란색을 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더 밀집하게 쌓는 게 아닌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축을 얘는 여기다가 그냥 축을 갖다 내리 꽂으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축을 가지고 꽂아버리면 옆으로 약간 비틀어 놔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단위세포가 약간 옆으로 비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봐도 얘도 어차피 단위세포를 약간 비틀면 얘도 지금 뭐의 중심에 있어요? 면의 중심에 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으나 이렇게 쌓으나 둘 다 단위세포로 보면 뭐예요? 면심 입방이에요. 단위세포는 둘 다 면심 입방인데 얘네를 이런 식으로 쌓느냐 옆으로 해서 쌓느냐 그 뭐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디다 갖다 이용할 수 있냐면 결정 만들 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선 바깥이 어떻게 됐는데? 보이는데 유리창 중에 바깥에서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다 쟤네들의 쌓는 그 결정의 각도 같은 거 조절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그 결정의 입자들이 쌓는 각도에 따라서 안에 빛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를 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둘 다 뭐예요? 면심 입방이에요. 일단 단위세포가 똑바로 있냐 옆으로 약간 비틀어져 있냐 그 차이만 되는 거죠. 그리하여 447페이지 68% 밑에 두 줄 내려가면 3, 육방 및 면심 입방 단위세포 찾으셨죠? 그죠? 거기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육방 단위세포 찾으셨어요? 얘네는 층을 어떻게 놓느냐? 세 번째 줄 층 배열이 무슨 형태? A, B, A, B 이런 형태로 간다고요. 얘네를 뭐라 불러요? 그 줄 제일 끝에 육방 조밀 쌓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밑에 있는 까만 동그라미 뭐예요? 면심 단위세포. 두 번째 줄 2층의 배열은 AB층과 다르게 어떻게 났다고요? ABC, ABC. 밑에 줄 입방 조밀 쌓임. 육방 조밀로 쌓든 입방 조밀로 쌓든 둘 다 뭐예요? 쌓임 효율은 밑에 줄 둘 다 몇 프로요? 74%요. 되셨죠? 그러니까 단순 입방
채심 입방 그거 이외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육방 조밀이 나오던 입방 조밀이 나오던 단순 입방과 채심 입방 이외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심 입방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448페이지 예제를 보시면 구리의 결정 구조는 무슨 조밀 싸움이래요? 입방 조밀이래요. 입방 조밀이 뭐야? 단순 입방이랑 채심 입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면심 입방이요. 단위세포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61.5 무슨 미터? 피코미터.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 그죠? 그 다음에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9승. 얘가 피코미터래요. 구리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면심 입방이죠. 면심 입방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면의 중심에 뭐가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래서 면심 입방인 경우에는 면의 대각선을 구하면 그게 반지름 몇 개? 4개가 된다. 이해 가시죠? 449페이지 결정성 고체의 유형 및 성질. 세 번째 줄 원자성 고체. 원자들이 모여서 고체가 된다는 건 첫 번째 줄. 분산력에 의해서만 서로 붙들려 있는 원자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원자성 고체. 잘 없어요. 밑에 줄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를 가지고 원자성 고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분자성 고체 찾으셨죠? 첫 번째 줄. 격자점들을 누가? 개별 분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분자성 고체는 결국 힘이 뭐예요? 쌍극자 힘이거나 분산력이거나 수소결합 이런 여러 가지 힘들로 애들이 돼 있으니까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끓는 점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다. 그죠? 그런 거 배우신 거고. 그 밑에 이온성 고체. 첫 번째 줄. 결정성 이온성 고체에서 단위세포 내 입자들은 부분 전하가 아니라 전체가 전하를 띈 것들이다. 따라서 입자 간 힘이 원자 고체나 분자 고체의 반대를 봤을 때 힘보다 훨씬 어떻다? 강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반화학 책에서 다 예로 드는 건 이 아이예요. NaCl이요. NaCl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이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를 가지고 요 그림 보시는 게 더 잘 보여요. 여기 면의 중심에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전체 단위세포 안에 CL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2분의 1이 몇 개? 6개. 8분의 1이 몇 개? 8개. 따라서 CL의 총 개수는 몇 개? 4개. NA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이렇게 있는 이 NA는 몇 분의 몇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4분의 1. 이거 수박 4분의 1쪽 낸 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4분의 1이 들어와요. 4분의 1짜리가 위에 몇 개? 4개. 옆에 몇 개? 4개. 바닥에 몇 개? 4개. 여기 안에 보니까 가운데 하나도 박혀 있네요. 채심에 들어있는 건 1로 카운트하고 4분의 1이 총 몇 개? 12개. 다 합하면 Na 플러스도 몇 개? 4개.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단위세포 내에 NA도 4개, CL도 4개. 그래서 몇 대 몇? 1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50페이지 두 번째 줄. 단위세포의 양이온, 음이온 비는 뭐랑 같다? 실험식과 같다. 그 밑으로 8번째 줄 내려가시면 Na 플러스 이온은 6개의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얘의 배위수를 구하라는 몇이지만 6이지만 두 줄 내려가세요. Cl 마이너스가 단위세포 안에 몇 개? 4개. Na 플러스도 몇 개? 4개. 그래서 뭐다? 1대 1이다. 그리고 나서 그림 밑에 줄. 이온성 고체의 성질은 이온들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고정되어 있고 아주 강한 이온 간 인력이 생겨서 격자 에너지가 크다 이거죠. 금속성 고체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제일 밑에 줄 가시면 그물구조 공유성 고체 찾으셨어요? 그물구조 공유 고체는 혹시 거대 분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그죠? 원자들 간의 결합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개별 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강한 공유 결합이 원자들을 전체에 걸쳐 다 연결해 놓는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강한 결합들 때문에 이 물질들은 모두 뭐랑 뭐가 높다? 농도와 끓는 점이 아주 높다. 네 줄 내려가세요.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흑연. 흑연은 어떻게 돼 있대요?
강한 시그마 결합 골격 및 비편재화된 파이 결합을 가진 육각형 탄소 고리로 이루어진 평판이 층층이 쌓인 것이다. 벤젠과의 차이가 나와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밑에 줄. 벤젠의 파이 결합은 고리 하나에만 퍼져 있지만 흑연의 경우는 파이 결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판 전체에 다 펴져 있어요. 그래서 비편재가 엄청나게 크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흑연은 판 평면에서만 뭘 통해요? 전기를 통해요. 세 줄 내려가세요. 다이아몬드는 각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들 몇 개에 의해서 4개에 의해서 정사면체 모양으로 둘러싸여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결합 전자들은 뭐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편재화되어 있어서까지만 줄 치시고 그 밑에 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고체 같은 경우는 전자바다 모형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성 고체 같은 경우는 그 전자바다의 모형이 452페이지. 그림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있는 전자바다가 있고 초록색 공들이 금속의 양이온이거든요. 세 번째 줄. 전자바다의 모형에 대한 설명은 세 번째 줄, 오히려 원자과 전자들은 시료 내 모든 원자들에게 공유되며 금속 조각은 금속 양이온들과 이동해 다니는 광범위하게 비편재화된 원자과 전자들의 상호 인력에 의해 붙들려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전자바다 이론인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냐면 MO를 배웠거든요. 보세요. 리튬이라는 애가 있어요. MO, 즉 분자 오비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얘네들이 옆에 있는 애랑 결합할 때 뭐 한다? 보강, 상쇄. 그래서 시그마를 만들면 시그마 스타도 만들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뭐예요? 보강, 상쇄를 하잖아요. 리튬의 원자번호 몇 번? 3번.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EP에서 생기는 시그마랑 파이가 위치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었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보강, 상쇄해서 이제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요. 이건 Li2의 분자 오비탈이고요. Li4라는 건 이러한 Li2들이 양쪽에 있고 그들끼리 또 뭐 하는 거예요? 보강상쇄, 보강상쇄에서 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서 ES에서 만들어지는 이 분자 오비탈들은 보강에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애도 있지만 상쇄로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애도 있겠죠. EP에서 만들어지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보강하고 상쇄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얘들이 다 겹쳐져 버려요. 중간에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실제로 이러한 즉 리튬이 막 1몰이 있다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오비탈이 겹쳤을 때 거기에 있는 전자들 중에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들이 실제로 점유하는 건 제일 밑에 에너지가 낮은 MO 개스나 MO들 간에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0.000000001 정도의 에너지만 줘도 얘가 옆으로 움직이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에너지의 간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속은 이런 분자 오비탈의 겹침, 즉 에너지 겹침에 의해서 제일 밑에 있는 전자도 높은 곳에 있는, 즉 마구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분자 오비탈에서 나온 띠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이걸 보면 이해가 좀 더 될걸요? 산소 같은 케이스는 제가 앞에서 왜 7번까지는 시그마하고 파이 위치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8번부터는 안 바뀐다 그랬거든요. 걔네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8번 이후부터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의 에너지 차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추고 했을 때도 두 개가 안 겹친다 그랬거든요. 서로 간에 별로 겹침이 없다고. 그게 이런 뜻이에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요. 걔네들이 전자가 있는 공간하고 위에 있는 그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너무 커요. 얘들을 가지고 보강상쇄 뭘 한다 하더라도 얘네 사이에 중간에 간격이 너무 커. 밑에 있는 얘가 위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주면 차라리 얘가 녹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온에서도 얘는 충분히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전자가 여기 점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막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전자가 통한다는 얘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얘네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빛을 주거나 열을 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띠 이론을 가지고는 얘네들 사이의 에너지 간격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어디 있느냐? 453페이지. 세 번째 줄.
리튬 원자 1몰이 지극히 많은 수의 비편재화 분자 오비탈, 즉 MO를 만들고 이들의 에너지는 아주 밀집하여 MO의 연속체, 즉 띠를 이룬다. 에너지가 낮은 MO들은 ES, 원자과 전자에 점유되어 원자과 띠를 이루고 에너지가 높아 비어있는 것들은 전도띠를 이룬다. 그 밑에 4줄 내려가세요. 띠 이론이 금속성 성질을 설명하는 방법. 금속들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금속에서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들은 무한소만큼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채워진 원자과 띠로부터 비어있는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들은 완전히 비편재화되어 있어서 금속 조각 전체에 걸쳐 자유롭게 이동해 다닌다. 3줄 내려가시면 광택, 그 줄 끝에요. 전자들은 원자과 띠랑 전도띠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 진동수의 광자들을 흡수 또는 방출해요. 그래서 금속은 광택이 잘 나타나요. 454페이지 첫 번째 줄. 전도체, 즉 금속. 전도체의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엔 에너지 간격이 없어서 전위의 미세한 차이만 있어도 전자가 어때요? 흘러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요, 그 옆에 뭐라 써 있어요? 온도가 상승하면 원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이 심해져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해요. 그래서 금속의 전도도는 어떻게 해요? 감소해요. 그 밑에 반도체, 중금속. 두 번째 줄. 열적으로 들뜬 전자들은 이 간격을 건너뛸 수 있어서 소량의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전도체와는 달리 반도체의 전도도는 가열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연습 문제 부를게요.